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4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주차 강의 주제는 증권 관련 기관입니다. 증권시장에는 여러 기관들이 서로 자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증권 관련 기관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차에서 다뤘던 학습 내용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3주차에서는 증권 시장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증권 시장은 채권 시장이냐, 주식 시장이냐, 파생상품 시장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거래되는 종목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발행시장에 대해서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 발행시장은 이제 증권이 처음 발행되면서 최초의 투자자에게 유입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을 어떤 식으로 발행하느냐, 발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증권 발행 주체, 즉 기업이나 지자체가 직접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직접 발행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전문적인 업무다 보니까 기업이나 그 지자체, 국가가 직접 하기는 어려워서 금융기관이 개입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간접 발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간접 발행에서는 그 금융기관이 그 기업이 발행하는 그 증권을 모두 한꺼번에 사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서 다시 투자자에게 파는 총액 인수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투자자들에게 팔고 난 다음에 다 안 팔린 거를 떠맡는 그게 이제 잔액 인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집 주선은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선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다 팔리면은 좋은 거고 안 팔려도 그 금융기관은 아무 부담 없이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총액 인수가 가장 안정적인 게 되죠. 그래서 총액 인수가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발행 시장의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시장이 이제 유통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유통 시장은 증권이 발행되어서 최초 투자자에게 갔다가 그 최초 투자자가 2차 투자자, 3차 투자자들에게 팔고 사는 그런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은 새로 증권을 발행할 때의 발행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기준 기업의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 자금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황금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유통시장은 이제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증권거래소는 이렇게 공인된 거래소로서 특정한 장소에 그 매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물리적 시장을 말합니다. 장외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시장, 그것을 장외시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장외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체계화된 거래소 시장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최초의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바로 최초의 장외 시장을 거래소 시장으로 만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런 정책으로 IT 기업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자스닥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또 코스닥을 만들고 중국이 이제 또 차스닥을 만들어서 제2의 증권거래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그런 증권거래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작은 기업들, 영세 기업들이 운영하는 코넥스 시장이 있고요. 파생상품 시장, 이런 4개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주식이 거래되면은 그 기업은 이제 상장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상장 기업이 되면은 신뢰도도 높아지고 또 각종 자금 조달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게 돼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하는 이런 것을 모든 기업들이 누릴 수는 없고,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상장시켜주죠. 그 요건을 상장 요건이라고 하는데, 상장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상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증권거래소가 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증권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상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장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 상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리뷰를 한 거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증권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 증권 관련 기관들을 이번 4주차에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래서 학습 목표를 소개하면은, 첫 번째, 증권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을 이해한다. 두 번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이해한다. 세 번째,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증권회사의 업무를 이해한다. 네 번째, 투자신탁회사와 투자자문회사의 기능을 이해한다.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보고요. 그 다음에 증권 매매를 담당하는 증권거래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사고 파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습 목차도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첫 번째 금융감독위원회,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말은 지금은 안 쓰죠. 그리고 두 번째,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이거는 이제 공기업의 성격을 갖는 거고요.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이거는 이제 민간회사죠. 그러니까 일본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사 예탁결제원이 이제 매매 장소와 결제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 3, 4, 5번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사는 바로 민간 기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차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
또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기구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밑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상호 보완적 광고에서 특히 증권 관련 업무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그러면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느냐라고 보면은 그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있고요. 각종 특별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 이렇게 위계적인 두 조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상임위원 3명이고 비상위원 3명, 당연직 3명인데요. 당연직은 재경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이죠. 그리고 하는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렇게 셋이 당연직이 돼서 모두 9명이 금융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이제 산하기관이죠.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데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예요. 얘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원받은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비상임위원회 이렇게 해서 모두 5명,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증권 선물위원회, 증선위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기능이 모두 좀 이따 설명할 금융감독원에서 실무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옛날에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였어요, 이름이. 그런데 이름을 금융위원회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 이러면은 금융시장 전반을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금융위원회 하면은. 그런데 사실 금융감독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예요. 금융통화위원회.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이게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요 밑에 이제 한국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통화정책에 대한 금융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 한국은행이 그 업무를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말이 맞아요. 금융감독을 기능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금융위원회라고 하니까 마치 금융위원회라고 하면은 이 금융통화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모두 다 합친 기능처럼 잘못 인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한국거래소를 얘기하면서 한국 증권거래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지. 그거를 한국거래소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를 담당하는 것처럼 좀 오버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측면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하는 것이 업무와 이름을 제대로 일치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을
어떤 지시를 받아서 금융기관의 검사, 감독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그 법인이 바로 이제 금융감독원입니다. 옛날에는 그 외환위기 있기 전에는 은행감독원이 있었고 증권감독원이 있었고 보험감독원이 각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서로 협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외환위기가 왔다. 그 중에 중요한 외환위기가 온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을 다 합쳐서 그때 금융감독원들을 만들었어요. 외환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금융감독원을 탄생시킨 그런 배경이 되죠. 주로 이제 금융감독원은 그래서 그 금융시장 전반, 그러니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이렇게들 관리를 하는데 증권시장과 관련된 주요 업무, 우리는 이제 증권투자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거는 이제 금융기관론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증권투자론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열거를 해보면은 첫 번째가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과 공개 매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요. 또 상장법인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기업 분석 및 기업 내용을 공시하는 거, 또 증권시장 외에서 그러니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 거래에 대한 감독도 하고, 또 증권 관련 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여기서는 이제 감사라는 말을 안 써요. 감사라는 말을 쓰고 여기서는 검사라는 말을 씁니다. 검사. 감사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들이 또 하는 외부 감사가 있고 내부 감사인이 하는 내부 감사가 있는데 그 증권 회사들을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나가서 직접 그 상황을 보는 거는 검사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기구의 특징은 특이하게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 조직. 금융위원회는 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그 실제 이 설립 자금이나 또 그 조직 구성을 민간 자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 은행 뭐 이런 데서 다 돈을 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이제 정부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구조죠. 왜냐면은 정부가 민간 돈을 가지고 정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정상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민간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기관, 금융위원회는 의결기관인데 금융감독원은 그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의 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되겠습니다. 금감원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 게 증권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에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란 증권 매매의 중심이다라는 것과 증권을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에 모여 거래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설이 갖춰진 것. 바로 그게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뭐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그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그런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증권거래소는 그 맨 처음에
설립된 게 1956년이에요. 명동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나라 56년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기업이라고 별로 없죠. 그래서 상장 기업은 12개 뿐이었습니다. 12개.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 한 800개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한 1,500개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상장 회사가 1,200개, 12개 뿐이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뭘 사고 팔았냐? 주로 이제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기업이 발행한 이제 공채 이런 것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시설도 좀 현대화시키면서 명동에서 이제 여의도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1979년이에요. 그래서 명동에 맨 처음에 이제 증권시장과 은행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증권회사가. 그래가지고 거기가 우리나라의 언제나 이제 월가였었죠. 그런데 증권회사들만 띄어져가지고 저쪽 증권거래소가 옮겨가면서 증권회사들은 지금 다 여의도로 가 있죠. 금융기관 중에서도 은행들은 명동 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동 쪽은 은행들, 그리고 여의도 쪽은 증권회사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979년에 이제 여의도로 이전을 했고, 1980년대 말에는 이제 급속하게 경제가 좋아졌죠. 그러니까 1956년대에 상장 기업이 12개 뿐이었지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그때의 경제개발 5개 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니까 자본시장, 증권시장 규모도 이제 커졌죠. 그래서 여의도로 이전도 하게 되고 또 기업들이 그 위에도 계속 생겨나면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상장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980년대 말에 이어서 90년대는 1980년대에 나스닥의 성공을 보고 우리가 또 바로 이제 코스닥을 도입을 하면서 1999년에 한국 선물거래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증권거래소도 있고 선물거래소도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다 통합해서 증권선물거래소로 운영을 합니다. 증권선물거래소. 2005년도부터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2009년에 가서는 한국거래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거래소. 그래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 이렇게 4개의 이제 시장이 현재 2020년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2019년 현재 아까 2019년 말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그럼 몇 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799개, 그래서 800개 종목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런댔어요? 이게 주식 시장 가격에다가 뭐였어요? 곱하기 발행된 주식수, 이걸 곱하면은 바로 시가총액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1,500조가 됩니다. 1,476조. 이게 2019년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1,400개 종목이지만
여기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24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여기 종목은 2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우량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증권거래소가 특징이 뭐냐, 또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증권거래소는 증권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회원제 조직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 조직이에요, 민간 조직. 민간 자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증권거래소도 이 애초에 만들 때 여러 증권회사들이 돈을 내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공기업이에요. 공기관이죠.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이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기업을 지정하는 중에,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출자를 했어도 그 기능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서 이 증권거래소 소장이나 금감원장을 정부가 임명을 하죠.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도 공기업적인 성격이 공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권회사들 중에는 이 증권거래소를 만들 때 자본을 출자한 증권회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냥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증권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원으로 증권거래소에 회원인 증권회사가 있고 비회원인 증권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으로 되어 있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비회원 증권회사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회원 증권회사는 회원사인 증권회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간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증권회사가 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소의 업무가 뭐냐 하는 건데,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증권거래소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권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상장 심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개설 업무죠. 심사.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상장시켜서 증권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개설을 해준 거예요. 만든 거.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삼성전자 주식을 누군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고 팔 때는 사는 사람도 여러 명이고 경쟁적으로 사는 거죠. 파는 사람도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경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유가증권 시장의 경매 업무를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또 증권거래소의 업무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라. 가격 제한폭 제도나 관리 또는 감리 종목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매 업무예요. 또 3번째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수반되는 부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소문으로만 나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진짜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래소가 확인을 해가지고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해줘요. 그래서 기업 공시를 해줘.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하는 업무는 그 분류로는 개설 업무, 경매매 업무, 또 그 부대 업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증권 예탁결제원이 있어요. 예탁결제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증권을 사고 판다고 해도 실제로 실물 증권이 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증권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랜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전체 증권을 한 군데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1억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1억 주를 사고 팔 때마다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증권 예탁 결제원에 1억 주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10주 갖고 있다가 저 사람한테 10주를 팔았다. 이러면 내 이름으로 10개가 돼 있던 것이 저 사람의 이름으로 저 사람 계좌로 옮겨만 줘요. 계정상으로. 실제로 주식이 옮겨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래에 따른 매매 당사자 사이의 계좌 이체나 결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증권 예탁 결제원이에요. 옛날에는 좀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워낙 전산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따로 존재해야 되느냐 이럴 정도로 조금 기능이 축소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에 예탁결제원이 있는데 일산 신도시 쪽에. 그런데 여기도 전에 우리가 이제 견학도 가고 이랬었죠. 근데 이러한 증권의 집중 예탁과 계좌 간의 대체 매매 거래에 따른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증권 예탁 결제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증권 시장을 구성하는 관련 기관 중에서 공기관들, 공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민간 기관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증권회사죠.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어떤 회사냐? 증권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매매가 주된 업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융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바로 투자백화점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증권회사라는 말을 안 쓰고 투자은행이라는 말을 쓰죠. 투자은행.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은행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상업은행,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 그래서 요거는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요거는 커머셜 뱅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은행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증권회사라고 하죠. 증권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투자은행이 메릴 린치나 리먼 브라더스나 뭐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은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어떤 거냐? 유가증권을 매매하고 유가증권을 위탁 매매하고 또 유가증권 매매하는 것을 중개 또는 대리를 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 거래에 관한 위탁을 중개하고 주선 또는 대리를 한다. 또 유가증권을 인수하고 유가증권을 매출하고 유가증권을 모집하고 주선하고 그런 것들이죠. 증권회사의 업무 체계는 아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업무 체계가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본 업무, 그러니까 고유 업무죠.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부수적 업무. 부수적 업무는 이 고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일,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 이게 부수 업무고요. 부수적 업무. 겸업 업무 또는 겸용 업무. 겸용 업무라고도 하는데, 증권업 증권업 외에 회사채 지급 보증이나 그 지분 평가 업무 이런 것처럼 꼭 그 증권업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금융기관들의 기능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업무 증권회사만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위탁매매 업무, 자기매매 업무, 인수주선 업무 이런 것이 이제 고유 업무예요. 부수 업무는 그 매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돈도 빌려주고 또 증권을 통해서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증권 저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수 업무죠. 그 부수 업무는 요 기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무. 그리고 그래서 겸용 업무는 이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은 함께 해도 되는 업무들. 그러니까 왜 증권회사는 빌딩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들. 근데 어떤 때는 그 빌딩을 다 쓰진 않죠. 그러니까 안 쓰는 부분은 그거를 임대하기도 하는데 그 임대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겸용 업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겸용 업무는 다른 금융기관 예를 들어 은행이나 보험회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자기만의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고유 업무가 뭐예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거. 이게 고유 업무잖아요. 그리고 부수 업무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무. 또 겸용 업무는 그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 은행도 빌딩 임대업을 할 수 있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회사의 기본 업무는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그것이 바로 기본 업무고 부수 업무는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부수 업무라고 하고 겸용 업무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업무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